감사합니다. 착한 가격에 얼음까지 감사합니다. 옛날 정수기 자리에 쏙! 이과수 얼음 정수기 뿌띠! 바꿔주셔서 감사합니다. 살림할 때도 자기관리할 때도 재테크할 때도 똑소리 나는 내 아내. 그래서 1600만 고객 3200개 지점에 새마을금고에 갑니다. 똑소리 나게 불려주고 지켜주니까 MG 새마을금고. 월화수목금토일 하루 한 컵 컵누들. 월화수목금토일 바디 디자인 컵누들. 매일매일 다른 맛. 나 맛있게 빼 120칼로리 컵누들. 지금부터 나도 바꿔 프렌치 카페 믹스. 난 언제나 네가 최고였는데 넌 어떻게 하루아침에 이렇게 더 맛있어질 수가 있어? 진하고 상큼해진 과일이 제대로인데? 요플레. 한계 위에 한계를 넘어설 때 세상은 당신을 1등이라 부릅니다. LT 위에 LT. 애들 걱정 없죠. 왜? 건강 걱정 없죠. 왜? 노후 걱정 없죠. 새마을금고보험 들었거든요. 보험료는 알뜰, 보장은 넉넉. 아내 같은 보험 MG 새마을금고보험. 동치미 국물에 얼음을 시원한 동치미 국물맛 둥지냉면. 자꾸 생각나는 냉면은 둥지냉면. 시원하다. 농심의 맛을 세계로. 이거기에 이거 얼음까지 뿌띠에게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착한 가격에 얼음까지 감사합니다. 옛날 정수기 자리에 쏙! 이과수 얼음 정수기 뿌띠! 바꿔주셔서 감사합니다. 리본이 살아 움직이는 듯한 연기. 소녀시대는 어떻게 보세요? 3D로 봅니다. 런던 3D 생중계. LG 시네마 3D 스마트 TV 앱으로 즐겨라. 흔적을 남기지 말것. 여보, 다 잘 챙겼지? 가자. 아, 아빠 빠뜨린 거 있잖아. 캠핑장에서 뒷정리는 필수. 모두가 즐거운 캠핑을 만들어주세요. 코베아. 지금이 커피를 바꿀 때 프렌치 카페 믹스. 프렌치 카페 믹스. 당신이 지금껏 남의 말만 듣고 샀던 고객님, 그냥 믿고 쓰시면 돼요. 단 하나의 가전제품. 이제 정수기도 매장에 가서 전기분해 살균 직접 확인. LG 헬스케어 정수기. 올여름도 걱정 없습니다. 베리치 화재. 동치미 국물에 얼음을 시원한 동치미 국물맛 둥지냉면. 자꾸 생각나는 냉면은 둥지냉면. 시원하다. 농심의 맛을 세계로. 지금부터 나도 바꿔 프렌치 카페 믹스. 애들 걱정 없죠. 왜? 건강 걱정 없죠. 왜? 노후 걱정 없죠. 새마을금고보험 들었거든요. 보험료는 알뜰, 보장은 넉넉. 아내 같은 보험 MG 새마을금고보험. 한계 위에 한계를 넘어설 때 세상은 당신을 1등이라 부릅니다. LT 위에 LT. 난 언제나 네가 최고였는데 넌 어떻게 하루아침에 이렇게 더 맛있어질 수가 있어? 진하고 상큼해진 과일이 제대로인데? 요플레. Now
필요 없는 것을 빼고 맛있게 더 건강하게 프레시안 더 건강한 햄. 월화수목금토일 하루 한 컵 컵누들 월화수목금토일 바디 디자인 컵누들. 매일매일 다른 맛 나 맛있게 빼. 120칼로리 컵누들. 이 크기에 이 가격에 얼음까지 뿌디에게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착한 가격에 얼음까지 감사합니다. 옛날 정수기 자리에 쏙! 이과수 얼음 정수기 뿌띠. 바꿔주셔서 감사합니다. 살림할 때도 자기 관리할 때도 재테크할 때도 똑소리 나는 내 아내. 그래서 1600만 고객 3200개 지점에 새마을금고에 갑니다. 똑소리 나게 불려주고 지켜주니까. MG 새마을금고. 켜놓고도 불안하면 모기약이 아니죠. 불안함은 버리고 홈매트를 켜자. 더 강해진 우리 집 안심 보호막. 매트매트 홈매트 리퀴드 알파. 지금이 커피를 바꿀 때 프렌치 카페 카페 믹스. 프렌치 카페 카페 믹스. 정수기 얼음은 어디서 만드는지 알아? 글쎄 몰라 얼음집에서 만들지. 본 적 있어? 얼음 탱크까지 분리해 관리하니까 더 순수한 얼음. 코웨이 스스로 살균 얼음 정수기. 리본이 살아 움직이는 듯한 연기. 소녀시대는 어떻게 보세요? 3D로 봅니다. 런던 3D 생중계 LG 시네마 3D 스마트 TV 앱으로 즐겨라. 애들 걱정 없죠. 왜? 건강 걱정 없죠. 왜? 노후 걱정 없죠. 새마을금고보험 들었거든요. 보험료는 알뜰, 보장은 넉넉. 아내 같은 보험 MG 새마을금고보험. 이 크기에 이 가격에 얼음까지 뿌디에게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착한 가격에 얼음까지 감사합니다. 옛날 정수기 자리에 쏙! 이과수 얼음 정수기 뿌띠. 바꿔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듣고 싶은 음악을 마음껏 들으며 원하는 곳에서 HD TV를 보고 아쉬움 없이 서로를 만날 것입니다. 더 놀라운 건 이것이 집 전화라는 것. U+ 070 플레이어. 정수기 얼음은 어디서 만드는지 알아? 글쎄 몰라 얼음집에서 만들지. 본 적 있어? 얼음 탱크까지 분리해 관리하니까 더 순수한 얼음. 코웨이 스스로 살균 얼음 정수기. 힘들이지 않고도 화장실을 깨끗하게. 브레프 파워 액티브. 물을 내릴 때마다 세정 거품으로 강력하게, 물때 방지로 깔끔하게, 상쾌한 향까지. 매일 청소한 듯 깨끗하고 상쾌해져요. German Technology. Bref. 뉴질랜드에서 열리는 이 과일 먹어보셨나요? 몸에 좋은 영양소 밀도가 1위니까. 이제 과일하면 키위, 키위하면 애들 걱정 없죠. 왜? 건강 걱정 없죠. 왜? 노후 걱정 없죠. 새마을금고보험 들었거든요. 보험료는 알뜰, 보장은 넉넉. 아내 같은 보험 MG 새마을금고보험. 지금부터 나도 바꿔 프렌치 카페 카페 믹스. 흔적을 남기지 말 것. 여보 다 잘 챙겼지? 가자. 아 아빠 빠뜨린 거 있잖아 캠핑장에서 뒷정리는 필수. 모두가 즐거운 캠핑을 만들어주세요. 코베아. 이 크기에 이 가격에 얼음까지 뿌디에게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착한 가격에 얼음까지 감사합니다. 옛날 정수기 자리에 쏙! 이과수 얼음 정수기 뿌띠. 바꿔주셔서 감사합니다. 필요 없는 것을 빼고 맛있게 더 건강하게 프레시안 더 건강한 햄.
살림할 때도 자기 관리할 때도 재테크할 때도 똑소리 나는 내 아내. 그래서 1600만 고객 3200개 지점에 새마을금고에 갑니다. 똑소리 나게 불려주고 지켜주니까. MG 새마을금고. 이제 듣고 싶은 음악을 마음껏 들으며 원하는 곳에서 HD TV를 보고 아쉬움 없이 서로를 만날 것입니다. 더 놀라운 건 이것이 집 전화라는 것. U+070 플레이어.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OBS 특집 생방송 민주통합당 대통령 후보 예비경선 토론회 사회를 맡은 고성국입니다. 네, 민주통합당의 대선 후보 선출을 위한 예비경선이 막을 올렸습니다. 8명의 후보 중에 경선에 진출할 5명의 후보를 가려 뽑는 예비경선입니다. 18대 대통령 선거 이제 5개월도 채 남지 않은 시점입니다. 민주통합당의 최종 대선 후보는 과연 누가 될 것인지, 또 장외의 안철수 교수를 뛰어넘고 새누리당의 박근혜 후보를 뛰어넘어서 야권의 정권교체의 염원을 실현할 그런 후보는 누가 될 것인지, 과연 필승 전략은 있는지 오늘 토론회에서 여러분들이 직접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토론에 앞서서 오늘 민주통합당 대통령 후보 예비경선에 출사표를 던진 8명의 후보를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120분간에 걸쳐 진행되는 오늘 토론회는 각 후보자들의 전략과 핵심 정책들을 좀 세세하게 살펴볼 수 있는 여러 토론 순서를 준비했습니다. 후보들의 모두 발언을 시작으로 해서요, 공통 질문이 있고 상호 주도권 토론이 있습니다. 그리고 1대1 자유 토론이 있고 마무리 발언으로 이렇게 진행하겠습니다. 후보자들의 발언 시간은 매 토론마다 엄격하게 제한될 것입니다. 발언 제한 시간과 관련해서는요, 그 10초 전에 예고의 의미로 파란불이 먼저 들어옵니다. 제한 시간이 다 되면 빨간불이 들어오면서 마이크가 꺼지게 되어 있습니다. 후보자들께서는요, 앞에 놓인 타이머의 시간을 유의하시면서 토론에 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토론의 규칙이나 진행 방식은 토론이 시작될 때마다 제가 다시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토론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후보자들의 토론 순서가 사전에 약속된 순서라고 하는 점도 제가 미리 말씀드립니다. 자, 이제 그럼 토론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후보자들의 출마의 변을 들어볼 수 있는 모두 발언 시간인데요. 발언 제한 시간은 1분씩입니다. 발언 순서는 사전에 추첨한 대로 이제 화면의 가장 왼쪽 좌석부터 그렇게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모두 발언을 하실 후보는 김영환 후보입니다. 시작하시죠. 네, 안녕하셨습니까? 저는 경기도 유일한 사선 의원인 김영환 후보입니다. 국민 화병을 고쳐드리겠다, 이렇게 슬로건을 내걸었습니다. 경제가 급격하게 하강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올해 경제 지표가 3%의 성장도 달성하기가 어려운 그런 실정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경제가 어려워지면은 제일 어려워지는 것이 서민들의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일 이번에 제가 대통령이 된다면 남북 경제 협력을 통해서 남북 경제를 살리는 일을 해야 되겠다 생각합니다. 남한의 북한 공단을 만드는 일을 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있고, 그렇게 해서 북한의 노동자가 남쪽으로 와서 노동하고 올라가는 그런 역발상의 개성공단을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남과 북이 함께 살 수 있는 길을 모색함으로써 이 경제 위기를 극복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네, 김영환 후보의 모두 발언 들었습니다. 다음은 김두관 후보의 모두 발언 순서입니다. 시작하시죠. 예, 안녕하십니까. 국민 아래 김두관입니다. 대한민국 이제 확 바뀌어야 합니다. 특권층, 부자들만 잘 사는 나라가 아니라 서민과 중산층도 더불어 잘 사는 나라가 되어야 합니다. 저 김두관이 가장 잘할 수 있습니다. 농민 아들로 태어나 남해종합고등학교 전문대 졸업, 대학교 편입, 마을이장, 군수장관, 도지사, 저희 인생 입증하고 있습니다. 비결은 소통과 통합입니다. 반대파까지도 협력자로 만들었던 포용어 리더십으로 대한민국을 송두리째 바꾸겠습니다. 차별 없는 세상, 누구나 꿈을 실현할 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보편적 복지와 경제민주화를 통해서 특권과 반칙을 없애는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저 김두관 국민과 함께 하겠습니다. 12월 대선에서 반드시 필승하겠습니다. 네, 김두관 후보의 모두 발언 들어봤고요. 다음은 문재인 후보 순서입니다. 시작하실까요? 예, 사랑이 먼저다. 문재인입니다. 2007년 대선 때는 도덕성의 문제가 좀 있으면 어떠냐, 잘 살게 해주면 좋은 거지, 이런 선택 기준으로 투표한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 결과 선택한 이명박 정부 어떻습니까? 대통령 주변의 측근 비리, 권력 비리 사상 최대로 많지 않았습니까? 경제와 민생도 완전 파탄입니다. 4대강 불통으로 자연까지도 망쳐놓았습니다. 이제는 사람 보고 선택해야 합니다. 정직하고 깨끗하고 도덕적인 사람 선택해야 합니다. 경제 민주화와 복지도 말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얼마나 진정성이 있느냐,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직하고 깨끗한 사람, 진정성을 가지고 경제 민주화, 복지할 수 있는 후보 선택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문재인 후보의 모두 발언 들어봤습니다. 다음은 손학규 후보의 모두 발언입니다. 시작하시죠. 나라가 어렵습니다. 서민 경제 어렵고 유로발 재정 위기가 먹구름처럼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어려운 때 오늘 지금 한국 멕시코 올림픽 예선전, 축구 예선전이 열리는데 오늘도 이기고 올림픽에서 좋은 성적 냈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이겨나가는 데는 유능한 선장이 필요합니다. 초보 선장으로는 안 됩니다. 풍부한 경험 그리고 정치력이 필요합니다. 일자리 많이 만들었습니다. 위스타트와 같은 복지정책 처음부터 펼쳤습니다. 이제 우리 갈등으로 분열로 찢겨진 나라 하나로 통합하는 통합의 리더십이 필요합니다. 저 손학규 준비된 대통령, 준비된 후보로 나서겠습니다. 네, 손학규 후보의 모두 발언 들어봤습니다. 다음은 박준영 후보 순서입니다. 시작하시죠. 네, 국내외 경제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아마 특히 내부적으로는 탐욕과 분노가 넘쳐나고 있습니다. 한나라당에 다시 정권 맡길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경제 위기를 극복하더라도 그 모습은 굉장히 왜곡된 것일 수 있습니다. 민주당이 정권을 다시 맡아서 국민들에게 봉사해야 됩니다. 그러나 민주당도 국민들이 믿음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반성해야 됩니다. 저 박준영 고민하다가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저는 김대중 대통령을 모시고 우리 개국 이래 가장 극심했던 어려웠던 그런 IMF 극복했습니다. 또 남북 화해 협력의 길에 동행했습니다. 저 지사로서 제가 맡고 있는 지역을
대한민국에서 가장 행복지수가 높은 그런 지역으로 바꿨습니다. 저와 함께라면 대한민국 행복지수 높아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진영 후보 모두 발언 잘 들었습니다. 네, 다음은 조경태 후보 모두 발언 듣겠습니다. 시작하시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런던 올림픽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대한민국 근화들의 선전을 기대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매우 먹고 사는 문제로 어렵게 우리 서민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오죽하면은 못 살겠다 갈아보자 라는 말이 나왔겠습니까? 저 조경태 불모지인 부산에서 민주당으로 3선 의원이 되었습니다. 그것도 60% 가까운 득표율로 되었습니다. 40대 저 조경태, 젊은 후보 저 조경태 할 수 있습니다. 한미 FTA 반드시 폐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재벌을 반드시 개혁해내겠습니다. 부동산 개혁, 교육 개혁을 통해서 다 함께 잘 사는 그런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조경태 후보 모두 발언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정세균 후보 순서군요. 시작하시죠. 네, 축구를 보시지 않고 민주당 후보들의 토론을 시청하시는 국민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빚없는 사회, 국민이 편안한 나라를 만들고자 하는 정세균입니다. 요즘 뉴스 보기가 정말 겁납니다. 어제는 통영에서 변을 당한 아름양의 장례식이 있었고, 오늘은 제주 올레길에서 살해당한 여성의 화장식이 있었습니다. 정말 생각만 해도 소름이 끼치는 일입니다. 저도 딸아이가 있는데 참으로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국민 여러분들 생각하면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요즘 부모님들 마음 편할 날이 없습니다. 열심히 일해도 빚 때문에 걱정이고요. 아이들 키울 일, 과외비 때문에 걱정이 많습니다. 아침에 눈뜨기가 두렵다고 합니다. 정세균은 설레임으로 내일을 기다리는 그런 나라를 꼭 만들고 싶습니다. 정세균과 함께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정세균 후보의 모두 발언 잘 들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김정길 후보의 모두 발언 순서입니다. 시작하시죠. 예, 반갑습니다. 김정길입니다. 대통령 후보로 언론에 이름조차 거명되지 않던 저가 민주당 대통령 예비후보 경선 마감 시간 1시간 전에 등록을 했습니다. 왜 했을까요? 제가 대통령이 그러면 될 수 있다고 하는 욕심 때문에 했겠습니까? 대통령이 되고 싶어서 했겠습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우리 민주당에 7분의 대통령 후보가 나왔지만 지지도는 답보 상태에 있고, 오히려 무소속의 안철수 후보 때문에 마이너리그 같은 인상을 국민에게 주고 있었습니다. 박근혜 후보를 이길 수 있는 후보가 없어 보였습니다. 정책도 한나라당과 똑같은 중도 보수적인 정책을 가지고는 박근혜 후보를 이길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와서 국민들에게 좀 관심을 끌기 위해서라도 제가 좀 담대한 진보적 정책을 가지고 나와서 후보들과 경쟁함으로써 우리 민주당의 다른 노선도 있다는 것을 국민들에게 알리고 싶어서 나왔습니다. 네, 김정길 후보의 모두 발언까지 잘 들었습니다. 자, 이번 순서는 제가 후보자들께 공통 질문을 드리는 순서입니다. 첫 번째 공통 질문은 8명 후보께 같이 드리겠습니다. 답변 시간 1분씩 드리겠습니다. 대선 전략에 대한 질문인데요. 지금부터 질문 드립니다.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를 꺾을 대항마 필승 카드는 무엇인가? 이걸 좀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고요. 그리고 대선 승리를 위해서는 야권 연대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 야권 지지자들의 대체로 일치된 합의인 것 같은데, 그러면 통합진보당과 장외의 안철수 교수를 포함하는 야권 연대, 이걸 어떻게 이루어 나갈 것인지에 대한 계획도 같이 밝혀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은요, 순서에 따라서 김두관 후보부터 시작하겠습니다. 1분 드리겠습니다. 시작하시죠. 감히 말씀드리면 야권에서 박근혜 후보를 꺾을 단 한 장의 필승 카드가 김두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당원들 대의원 조사에서 제가 1위를 했습니다. 그리고 서울신문이 주관한 오피니언 리더 50인이
야권에서 김두관이 가장 경쟁력이 있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아마 우리 당원 동지들은 누가 박근혜 후보를 꺾을 필승 카드인지 이미 알고 있습니다. 박근혜와 저는 가장 대척점이 있습니다. 박근혜 후보는 청와대에서 통치를 먼저 하고 정치를 배운 사람이고, 저는 풀뿌리 현장 자치를 통해서 정치를 배운 사람입니다. 이 부분이 박근혜 후보하고 저하고 가장 대척점이 있습니다. 선거는 저는 구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박근혜 후보는 귀족, 불통을 상징한다면 저는 소통, 서민을 상징을 합니다. 저 김두관이 가장 표의 확장성이 큽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문재인 후보 답변하시죠. 예, 제가 살아온 삶, 저의 인생 자체가 경쟁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박근혜 후보는 평생을 특권 속에서 공주처럼 살았습니다. 서민의 삶을 알 수 없습니다. 그에 비해서 저는 평생 서민으로 살았고 또 서민들과 함께 살았습니다. 또 박근혜 후보는 평생 독재 편에 있었고 지금도 독재를 두둔합니다. 저는 평생 민주화 운동의 대열에 함께했고 또 인권 운동을 했었습니다. 이런 이제 삶 자체만 비교해 보더라도 국민들이 쉽게 판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야권 연대는 통합진보당의 경우에는 통합진보당이 얼마나 쇄신하고 국민들의 지지를 받느냐에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안철수 교수와의 연대는 꼭 이루어야 되고 또 꼭 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다음 손학규 후보께 답변 기회 드리겠습니다. 시작하시죠. 국민은 결국 능력이 있고 준비된 대통령을 뽑을 것입니다. 이번 선거는 지역구도가 아닙니다. 양극화가 심화된 이런 사회에서 중간층, 중산층의 표심을 누가 잡느냐, 이번 선거의 관건이 될 것입니다. 변화를 추구하되 안정감 있는 지도자, 저 손학규입니다. 일자리 만들고 복지정책 펴나가고 통합을 이룬 손학규를, 박근혜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후보 손학규를 선택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야권연대 승리를 위해서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에 앞서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 대해서 존중하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우리 국민들에게 민주당이 우리 나라를 책임지겠다, 이 어려운 나라를 책임지겠다, 자신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믿음 속에 승리가 있습니다. 네, 답변 잘 들었습니다. 박준영 후보께 답변 기회 드리겠습니다. 시작하시죠. 네, 우선 박근혜 위원장은 어려서부터 경호를 받고 살은 사람입니다. 그분들의 마음이 어떻겠느냐, 막 국민의 마음을 얘기하더라도 그런 간접적인 경험이겠죠. 흔히 옆에서 듣고. 그러나 저는 학교를 다니다가 학비가 없어서 제가 고학을 했고 휴학을 했고 그러다 농사를 지은 사람입니다. 또 군사정부로부터는 가장 큰 탄압을 받은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국민의 정부, 처음으로 박정희 대통령의 뿌리인 그 당의 정부하고 대결해서 정권 교체를 한 그런 정부에서 일을 했습니다. IMF 극복해냈습니다. 저는 야권 연대에 대해서도 좀 원칙 있는 연대를 해야 된다. 만약에 지금 민주당 후보들이 이렇게 치열한 경선을 하고 있는데 야권 연대한다, 야권 연대한다. 누가 민주당 믿겠습니까? 네. 원칙 있는 연대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 제가 공통 질문 드리고 있는데요. 박근혜 후보를 꺾을 이 필승 카드가 무엇인가? 그리고 통합진보당과 장애의 안철수 교수를 포함한 야권 연대를 이룰 비책이 있는가? 이 질문을 제가 드렸고 네 분 후보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계속해서 답변 듣겠습니다. 조경태 후보께 답변 기회 드리겠습니다. 네, 부산 자갈치 시장 지휘꾼의 아들 저 조경태 중2 때 가난 때문에 폐결핵을 앓았지만은 저는 극복해냈습니다. 민주당으로 부산에서 5번 도전했습니다. 거기서 3번 당선되었습니다. 저 조경태한테 붙여진 닉네임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박근혜를 이긴 남자입니다.
18대 국회에서는 박근혜 후보가 저희 지역구에 오지 않았습니다. 그때 45%의 득표율로 제가 당선이 되었습니다. 이번 19대 총선에서는 박근혜 후보가 여러 번 수차례 왔다 갔습니다. 하지만 저 조경태 18대보다 무려 12% 이상 높은 58.2%라는 높은 득표율로 제가 3선에 성공했습니다. 박근혜를 이긴 남자 조경태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정세균 후보 답변하실까요? 이 성공하는 정부를 만들 수 있다고 하는 신뢰를 주는 후보, 저는 정세균이라고 자부합니다마는 이런 카드라야 박근혜 후보를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근혜 후보가 높은 지지율을 보이고 있는데 그 원천은 무엇인가? 원칙과 소신이라고 하는 이미지입니다. 그런데 그 이미지를 뒷받침할 수 있는 컨텐츠, 즉 능력이 있느냐?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현실로 볼 때는 정치도 알고 경제도 아는 대통령이 필요한데 이런 능력과 실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야 이미지 정치를 하고 있는 박근혜 후보를 누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 정세균이 적임자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진보당과 연대를 했으면 좋겠는데 지금 두 의원 처리하는 문제를 보니까 이게 국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안철수 후보는 가능하면 극복하는 게 최선이고 그렇지 않으면 연대가 불가피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김정일 후보께 답변 기회 드리겠습니다. 예, 목소리가 조금 잠겨서 늦은 시간에 대단히 죄송스럽습니다. 민주당이 박근혜 후보를 노리고 필승하기 위해서는 우선 민주당이나 민주당 후보가 국민에게 이 정당의 정권을 맡기면 잘하겠구나 하는 확신을 심어줘야 되는데 지금 우리 민주당이나 후보들이 그렇게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선 국민에게 확신을 심는 게 제일 중요하다. 그리고 야권 연대는 진보 정당의 잘못이 있더라도 그것을 반성하고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박근혜 후보를 이기기 위해서는 정책과 노선이 박근혜하고 같아서는 못 이깁니다. 정책과 노선은 확연하게 다르고 우리가 더 국민에게 이 사람들이 집권하면 서민들의 생활이 나아지겠구나. 우리 이 지금 희망 없는 세상이 바뀌겠구나 하는 이런 확신을 심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안철수 교수 훌륭하신 분이고 우리하고 정책적으로도 많이 닮았습니다. 그러나 안철수 교수는 제가 생각할 때는 정치적 야심이 있는 것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민주당 후보 중에서 저 사람이 집권하면 앞으로 나라가 잘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 안철수 후보는 양보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답변 잘 들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김영환 후보 답변 기회 드리겠습니다. 시작하시죠. 박근혜 후보보다 더 참신하고 역동적이고 새로운 소통 방식과 사고 방식, 상상력의 크기를 갖는 사람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야권 연대는 이기는 승리하는 연대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연대하고도 지는 연대가 있고 연대하지 않고도 이기는 연대 경우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통합진보당이 상당히 내용을 겪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 속에서 두 서너 달 후에 우리가 공동정부를 구성한다든지 또는 당을 통합한다든지 하는 일은 현재로서는 무망한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오늘 이석기, 김재현 의원 이런 파동도 연대를 어렵게 하는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안철수 교수 문제는 그를 지지하는 국민과 우리를 지지하는 국민들을 통합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만은 역시 우리 당의 후보를 안철수 교수가 지지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생각합니다. 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자, 이번 순서는 상호 주도권 토론 순서입니다. 오늘 토론회에서 가장 뜨거운 그런 순서가 될 것 같다고 제가 생각하는데요. 이제 후보자들께 6분의 토론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6분 동안 질문과 답변을 자유롭게 하실 수 있는데요. 주도하시고 그런데 질문은 2명 이상의 후보에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2명 이상이니까 2명도 3명도 좋습니다. 그리고 되도록이면 이제 질문도 1분 이내로 하시고 답변도 1분 이내로 해주셔서 가급적이면 이제 많은 질문과 답변이 오가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면 좋겠고요. 만약에 질문을 드렸는데 상대 후보가 답변을 할 때 시간이 좀 길다 싶으시면 그거는 이제 토론 주도하는 후보께서 제재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제재에 좀 따라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 상호주도권 토론은 그 문재인 후보께서 먼저 기회를 갖겠습니다. 문재인 후보가 먼저 2명 또는 3명을 거명하시고 그리고 시작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시작하시죠. 예, 정세균, 김정길 두 후보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민주개혁 세력이 집권을 하려면 이게 성장도 안보도 새누리당보다 낫다. 는 것을 우리가 보여줄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참여정부와 MB정부를 비교를 하면 이 참여정부가 MB정부에 비해서 성장도 안보도 훨씬 낮았거든요. 성장률만 높았을 뿐만 아니라 경제 분야 모든 항목에서 낮았다고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성장은 늘 중요한 것이고 지금도 여전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경제 민주화 속의 성장 또 이제 복지와 함께하는 성장이 필요하고요. 서민과 중산층을 잘 살게 해주는 그런 성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출마 선언 때 성장과 일자리, 복지가 선순환하는 그런 이제 4대 성장 비전을 발표를 했거든요. 포용적 성장, 창조적 성장, 생태적 성장, 협력적 성장 4가지였습니다. 먼저 정세균 후보님께 질문 드립니다. 우리 정세균 후보님은 우리 그 민주통합당에서 말하자면 실무 경제 가장 해박하신 우리 대표적인 경제통이신데 분수 경제론 내놓으시지 않으셨습니까? 예. 요즘 이제 재벌 개혁이 이 쟁점인데 이 재벌 개혁을 어느 정도 수준으로 하는 것이 적당할지 질문 하나 하고 또 하나는 순환 출자 금지에 대해서 박근혜 후보는 기존의 순환 출자는 그대로 두고 신규 투자만 금지하자 그런 입장을 밝혔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두 가지를 한 1분 30초 이렇게 답변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재벌 개혁은 꼭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 경제가 나빠지면 정치 민주화를 한 것도 그걸 빌미로 해서 결국은 독재로 흐르는 경우도 있고요. 또 경제 민주화를 해놓아도 경제가 나빠지면 또 도로 물거품이 되는 경우도 있어서 의욕만 가지고 되는 것 같지는 않고 수위를 잘 조절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재벌들의 문제점은 꼭 개혁해야 된다. 그 중에서도 2가지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재벌 총수가 권한만 있고 책임은 없는 상황은 곤란하다. 권한을 행사하는 만큼 책임을 꼭 지워야 되겠다고 하는 것 하나 하고요. 또 하나는 이제 이 골목에 진출해가지고 재벌 대기업이 이 골목 대기업으로 전락하는 이런 건 곤란하지 않느냐. 이건 꼭 개혁해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제 그 대신 경제가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에 수출 대기업에 대해서는 현실적인 그런 노력도 우리가 감안해야 되지 않냐 그런 생각이고요. 순환 출자는 저는 전면적으로 금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2006년, 7년도에 순환 출자 문제가 거론된 적이 있었습니다만은 그때도 현실론 때문에 이제 좀 미뤄졌는데 지금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순환 출자의 폐해가 너무 커서 당장이라도 전면적인 이 방침을 제대로 세워서 금지하는 게 옳겠다는 생각입니다. 예. 다음은 김정길 후보님께. 예. 우리 김정길 후보님은 이 지역주의 극복에 늘 앞장서 오셨습니다. 이 어려운 부산 지역에서 30년간 민주당적 지켜오시고 7번이나 민주당 간판으로 도전도 하시고 고초도 많이 겪으셨는데요. 어떻게 하면 지역 경제를 살릴 수 있을지 그 점하고 그 다음에 지역의 중소기업과 재래시장 또 골목 상권을 이 거대 기업의 횡포로부터 좀 보호할 수 있는 방안 어떤 게 있을지 말씀해 주십시오. 우선 중소기업이나 이 골목 시장을 살리기 위해서는 재벌 개혁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재벌 개혁은 지금 문어발식으로 전부 다 하기 때문에 그게 우선 첫째라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는 이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그 지역 특성에 맞는 중소기업을 많이 육성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만은 문재인 후보하고 저하고 견해 차이가 있습니다. 문재인 후보께서는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 구조를 말씀하시는데 저는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 구조라는 것은 허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난
50년 동안 성장이 되면 우리 국민 모두가 잘 살 거라고 생각했지만 성장이 돼봤자 재벌 기업만 잘 살지 우리 서민들이나 국민에는 도움이 안 됐습니다. 이제는 거꾸로 가야 된다. 오히려 복지하고 분배함으로써 그것이 내수 경기를 진작시키고 오히려 성장할 수 있도록 촉진을 해야 되지. 지금 우리가 수출은 잘 되고 있습니다. 제일 어려운 것은 서민들이 소비할 수 있는 여력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거꾸로 생각합니다. 그 선순환 구조라고 하는 것은 나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예. 그 아까 지역의 이 재래시장 골목 상권, 특히 뭐 우리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로부터 어떻게 보호할지 그런 거. 예, 그것은 역시 이제 재벌 기업을 규제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대기업이 할 수 있는 업종과 중소기업이 할 수 있는 업종을 확연하게 구분해서 일정한 거리를 두고 조건을 해가지고 침범할 수 없도록 하는 방법이 난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영업 시간을 제한하는 쪽으로 접근하고 있는데 영업 품목의 제한도 필요하다고 보시는 거예요? 저는 영업 품목도 제한도 필요하고 영업 시간의 제한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영업 시간 규제로 충분하다고 보십니까? 나는 필요하면 더 규제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규제 시간을 더 늘릴 필요가 있다. 늘릴 필요가 예. 네. 문재인 후보는 정세균 후보, 김정길 후보를 상대로 상호주도권 토론을 진행하셨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손학규 후보가 토론 주도할 시간이군요. 시작하시죠. 네. 문재인 후보하고 김영환 후보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문재인 후보는 어제 광주 토론회에서 법인세 인하에 대해서 여소야대 상황에서 어쩔 수 없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실과 다릅니다. 정부에서 주도한 측면이 강합니다. 실제 노무현 대통령도 6.5집 진보의 미래에서 관료들이 감세안을 가지고 와서 밀어붙였는데 청와대에서도 국회에서도 아무도 방어해주는 사람이 없었다 이렇게 말하면서 후회를 한 바가 있습니다. 문재인 후보는 그 박근혜 줄푸세하고 우리 참여정부의 줄푸세는 다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인식을 갖고 앞으로 재벌개혁, 경제민주화를 제대로 할 수 있겠는지 참으로 의심스럽습니다. 부동산 정책만 하더라도 문재인 후보는 지난번 토론에서 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끝내 부동산 가격을 잡는 데 성공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참여정부 시절 많은 서민들이 부동산 폭등으로 고통을 받았고 지금도 집 있는 사람은 하우스푸어로 집 없는 사람은 끝없이 오르는 전월세 가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자신도 자서전에서 부동산 정책의 실패를 인정하고 경제보좌관과 관계부처 장관들 말만 믿은 게 잘못이었다 이렇게 후회를 하고 있습니다. 잘못은 할 수 있습니다. 정책 실패도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잘못은 잘못대로 인정을 하고 반성을 할 때 앞으로 진전이 있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문재인 후보 입장을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 손학규 의원님 방금 말씀하신 대로 노무현 대통령님의 6.5집을 통해서 우리 참여정부의 사후 평가까지 이렇게 보셨다면 굳이 뭐 질문을 왜 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우선 이제 법인세 인하는 노무현 대통령도 사후가 아니고 퇴임 이후에 그것이 잘못된 방향이었다라고 인정을 한 바가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계속 그 부분을 참여정부의 잘못이라고 공격하는 그것이 지금 우리가 새누리당하고 경쟁해야 되는 이 마당에 바람한지 모르겠고 참여정부 때 이 재벌 규제가 미약했다라고 지금 이제 공격을 하시는데 그때 손학규 후보님은 오히려 재벌들을 더 비호했던 한나라당에 계셨거든요. 이게 온당한 제가 온당한 비판인지 잘 모르겠는데 우리가 됐습니다. 우리가 이제 과거의 잘못을 성찰은 해야죠. 그러나 그렇게 하시는 것은 아니라 보고 부동산 가격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부동산 가격을 제때 잡지는 못했지만 그러나 이제 DTI, LTV 그 규제를 통해서
늦게라도 잡았고 그 성과를 이명박 국민에서 보고 있다라고 여러 번 잠깐 밝힌 바가 말씀 좀 있었습니다. 들어주세요. 예.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반성을 하고 성찰을 하고 넘어가자 이 얘기입니다. 바로 어제만 하더라도 2007 대선에서 큰 표차로 대패한 이유는 우리가 참여정부를 부정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실제 2007년 초부터 열린우리당의 엑소더스가 시작이 됐습니다. 이러면서도 집권당이 해체되는 과정에 있었으면서도 참여정부가 잘했다. 대체적으로 성공한 정부였었다. 이러한 인식의 문제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영환 후보에게 여쭤보겠습니다. 어제 남한에 북한공단을 세우자 아주 파격적인 제안을 하셨습니다. 저 자신 경기도지사로 있으면서 벼농사 지원 사업을 100만 평 벼농사 지원 사업을 하면서 남북 교류 협력을 실제로 하면서 실제로 남한의 북한공단이 들어서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과연 이것이 현실성이 얼마나 있을지 개성공단을 확장하는 것이나 또 북한 내 특구를 추가 조성하고 그러면서 남북 연계 특구를 만들어가는 이런 순서로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어떤 생각이 있습니까? 말씀 좀 해주시죠. 북한을 설득하는 어려움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10년 전에 북한에 가서 이 문제를 논의한 적이 있었고요. 최근에 최문순 지사께서 철원에 공단을 만드는 문제와 관련해서 북한의 반응이 있는 것을 지금 확인하고 있습니다. 강화도 북단에 철조망을 치고 그리고 김포 검단, 인천 남동, 시화 반월, 그리고 파주 공단, 또 철원 이런 지역에 남한의 북한 공단을 만들고 북한의 노동자가 남쪽으로 내려와서 노동하고 올라가는 그렇게 해서 북한 공단보다는 한 10배 정도의 노임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공단을 만들므로써 휴전선 일대를 남한의 그 제조업 벨트로 만들 수 있고 포신이 서 있던 자리에 공장의 굴뚝을 세울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제조업을 마무리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조업을 30년 이상 끌고 갈 수 있는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손학규 후보는 문재인 후보와 김영환 후보를 상대로 이제 토론 주도해 주셨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이제 다음은 박준영 후보께 토론 주도 기회 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문재인 후보님하고 김두관 후보님께 여쭙겠습니다. 우선 문재인 후보님께 여쭙겠습니다. 저는 2002년 민주당 대선 후보로 노무현 후보가 지명이 되셨습니다. 그 후에 갑작스럽게 인기가 줄어들고 민주당 안에서는 후보를 바꾸자, 또 단일화를 하자 이런 여론들이 많이 일었죠. 그러나 저는 진짜 도시락을 싸 들고 다니면서 말렸습니다. 어떻게 민주정당이 후보가 잠시 인기가 떨어진다고 그래서 이걸 바꾸자 하면은 그 과정과 절차를 바로 무시하는 것인데 이거는 민주사회에서 있을 수가 없다. 근데 저는 이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 역사에 대한 인식과 역사관에 대해서 묻고 싶은 겁니다. 저는 그래서 그 원칙대로 살아야 된다고 보고 이 역사를 직시해야 된다. 그래야 거기서 반성할 건 반성하고 이제 거기서 교훈을 얻는 건데 어제 토론에서도 문 실장께서는 자꾸 참여정부를 530만 표로 져가지고 지기 전에 참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자, 열린우리당 해체되고 전 민주당 소속 지사였지만은 지사로서 할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민주당하고 열린우리당하고 통합하자. 그렇지 않으면 이거 다 죽는다. 토방이 앞장서면서 욕도 많이 얻어먹었습니다. 통합을 했는데 결국 530만 표를 졌거든요. 그것이 저는 참여정부에 대한 심판이라고 봅니다. 냉엄하게 이것을 분석을 하고 그걸 교훈으로 삼아서 이번 선거에 우리가 임하지 않으면 또 실패할 수 있다. 그런데 계속 이걸 성공한 정부다. 그렇게 주장하신 데 대해서는 저는 뭔가 좀 역사를 보는데 평가가 잘못되어 있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간단하게 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아까 우리 박준영 후보님께서 2000년 대선 때 민주당에서 노무현 후보를 흔들 때 지켜주신 것 아주 감사 말씀드리고요. 이 참여정부가 어쨌든 민심을 얻지 못해서 우리가 이제 정권 재창출에 실패한 거 정말 뭐 뼈아프죠. 이명박 정부 들어서 국정 파탄, 국민들 고통 생각하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러나 선거에 졌다고 해서 그 정부를 그냥 실패한 정부라고 그렇게 단정할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예를 들면 클린턴 정부 같은 경우에 부시 이 정부로 넘어갔지만 그렇다고 클린턴 정부를 실패한 정부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총체적으로 선거했다 표현을 쓰는 것은 많은 부족함과 한계가 있었지만 그러나 성취한 부분들이 많았다. 우리가 민주주의라든지 그다음에 복지라든지 그다음에 남북관계 발전이라든지 많은 성취가 있지 않았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민주정부 신변에 대해서 자긍심을 가지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도 그렇습니다. 민주정부가 정말 잘해서 좀 몇 기 정도를 더 가면은 우리나라 체제가 좀 잡히지 않겠냐 이런 기대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 실패한 원인이 어제도 그런 논쟁을 했습니다마는 이제 대북송금 특검에서 남북 화해를 바라는 사람들을 분열시키고 또 민주당을 열린 우리당으로 또 분당을 해가지고 민주개혁 세력들 또 분열됐습니다. 이런 분열 정책이 결국은 지지 기반을 잃게 했다. 그래서 결국 열린 우리당 지금 다시 이제 우리 김한길 최고위원 되셨습니다마는 그분들이 앞장서서 이제 다 끝났다. 그러고 이제 다 탈당을 하셨거든요. 그것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그것은 결국은 정국 운영이 아니고 민주 개혁을 해가는 뒷받침을 해주는 세력을 스스로 다 허물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어떻게 보면은 개혁을 하면서도 모래 위에 성을 쌓은 셈이다. 튼튼하게 집을 지으면서 개혁을 해도 부족한데 나는 왜 그런 지혜가 없었는가. 이걸 지금도 돌이켜보면은 대단히 안타까워요. 그래서 결국은 지난 2007년 선거는 저는 이명박 후보가 잘하기보다는 우리가 그냥 갖다 바쳤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안타깝고 이것을 정말 지금도 반성하지 않으면은 우리 민주당 지금 지지도가 계속 떨어져 가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 반성을 안 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봅니다. 딱 반성을 하고 이제 잘하겠다. 그리고 국민들한테 진심으로 호소할 때 국민들이 믿어주지 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봅니다. 네, 박준영 후보님. 너무 갔지만은. 네, 박준영 후보님. 그리고 김도관 후보께 질문 하셔야 되는데요.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네, 시간이 별로 없는데 이 부분은 또 우리 문 후보께서도 답변을 좀 하신 게 좋습니다. 아, 그러실까요? 네, 그리고 우리 김도관 후보께는 다음에 질문을 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가 민주정부 10년 동안 많은 성취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뭐 민주주의 발전, 복지 확대, 그다음에 남북관계 발전, 지방균형 발전, 그다음에 뭐 여성지 향상, 뭐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그전 어느 정부도 해내지 못했던 성취들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많은 또 한계들이 함께 있었습니다. 양극화 문제, 또 뭐 민생 문제, 비정규직 문제 충분히 다 우리가 해결하지 못했고요. 지금도 그 아픔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제대로 성찰하면서 민주정부 10년의 성취도 있고 또 잘못한 부분들을 극복을 하는 게 우리가 갈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원래 우리 후보 두 분께 질문을 드려야 되고 그리고 박준영 후보께서는 또 김도관 후보한테 질문 드리겠다 하셨는데 토론을 하다 보니까 좀 치열해져서 다음 1분이 있기 때문에 그때 제가 여쭙겠습니다. 그래서 김도관 후보께서는 다음에 질문을 좀 기다리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조경태 후보께 토론 주도 기회 드리겠습니다. 시작하시죠. 네, 박근혜를 이긴 남자 조경태입니다. 저의 3선의 기적은 고 김대중 대통령님, 고 노무현 대통령님이 헌신적으로 지역주의를 위해서 맞서 싸운 그런 토대 위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항상 가슴 속에 그 두 분은 남아 있습니다. 저 조경태는 세 분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정세균 후보님, 김정길 후보님, 그리고 손학규 후보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 정세균 후보님께는
계속해서 그 논문 표절의 의혹에 대해서 고충을 겪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자리를 빌어서 논문 표절 의혹에 대해서 우리 정세균 후보님의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한 말씀 하시죠. 제가 2002년도, 3년도에 논문을 썼는데 그 당시에 이제 다른 논문의 그 자료를 인용하기도 하고 참조하기도 했는데 그런 내용에 대해서 지도 교수님과 심사위원들의 지시나 가이드에 따라서 그렇게 표기를 했습니다. 그때는 뭐 지금도 그렇고 전혀 표절 같은 거 생각도 할 수가 없었는데 그런데 2008년도에 이 논문을 작성하는 기준이 바뀌었습니다. 그 기준을 갖다 들여다보면 이게 미흡했다라고 하는 지적이 뭐 일리가 있을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새로 바뀐 기준으로 하면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점에 있어서 그 기준으로 문제 제기를 한다면은 유감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만은 저는 표절할 생각도 없었고 그 당시 지도 교수님들이 전혀 문제가 없다고 확인했기 때문에 논문을 그렇게 작성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김정길 후보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김정길 후보님께서는 지난 4.11 총선에서 정치자금법으로 1심 유죄받은 우리 당의 임종석 전 의원을 이 공천을 받자 내가 민주당인데 이렇게 부끄러울 수가 없다라고 트위터에 글을 올린 적이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있습니다. 예, 근데 김 후보님께서는 유감스럽게도 2004년도 5월 대법원에서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유죄를 선고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자금법은 아니고요. 예, 그러면 어떤 겁니까? 그때 노무현 대통령의 그 정치자금 그걸 제가 모금회가 하는 과정에 그런 게 있었어요. 유죄를 맞습니다. 유죄 받았죠. 그래서 이중적 잣대다는 평이 있는데 여기서 확인하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또 한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김정길 후보님께서는 한미 FTA에 대해서 저랑 똑같은 입장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폐기를 주장하시는 입장인데 한미 FTA로 인해서 가장 피해를 많이 보는 데가 농업 부문이라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 농업 부분이 피해가 많습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은 문재인 후보님이 어제 그 강주 TV 토론에서는 약간 저하고 생각이 명쾌한 답을 저한테 주지 못했습니다만은 혹시 한미 FTA로 인해서 농업 피해가 연간 어느 정도 피해를 보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그 정확한 수치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예. 한 8,400억 정도 피해를 입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농민들 피눈물이 날 정도의 그런 어떤 부분에 대해서 우리 정치하는 분들, 특히 우리 대선에 나오는 분들은 똑똑히 기억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손학규 후보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 조경태는 출마를 하면서 정책 공약으로 부동산 혁명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나왔습니다. 우리 손 후보님께서도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부동산으로 인해서 고통받고 그리고 전월세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 분들이 많다라고 이야기하셨는데 저 조경태는 이제 더 이상 부동산은 투기의 목적이 돼서는 안 되고 저는 주거의 목적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 네, 고맙습니다. 손학규 후보님께서는 경기지사도 역임하셨으니까 부동산 문제를 어떻게 하면 풀 수 있을지에 대해서 간단한 말씀을 좀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은 무엇보다도 공급을 늘려야 되고 서민을 위한 부동산 공급을 늘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영구 임대주택을 늘려서 지금 현재 우리나라 영구 임대주택 비율이 한 5% 정도 되는데 유럽 같은 경우 복지국가 네덜란드는 한 35%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최소한도 저는 임기 중에 대통령이 되면은 10% 정도로는 올리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10% 정도면 연간 임대 아파트를 한 몇 가구 정도 지어야 된다고 혹시 생각하십니까? 지금 그 숫자는 제가 잘 기억 못하네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연간 11만 원 정도. 그래서 한 55만 원 정도 지으면은 10에서 12% 정도의 임대 아파트가 달성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뭐 우리
많은 후보님들이 계십니다만은 집 없는 사람분들의 그 서름을 우리가 다 함께 느끼면서 반드시 부동산을 개혁하고 혁명하는데 같이 동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는데 우리 손 이사님, 손 후보님 함께 좀 개혁하는데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예. 자, 조경태 후보는 정세균 후보, 김정길 후보, 그리고 손학규 후보, 이 세 분 후보